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의 송문배 상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스마트 제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스마트 제조,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팩토리 또는 디지털 트윈 여러 가지 이제 이 업계를 트렌드하게 정의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앞서서 적용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절실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스마트 제조를 하는 이유가 정부가 돈을 지원을 해서 또는 어떤 부분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 스마트 제조를 구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드에 그런 니즈가 많이 반영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자동화에 집중이 되고 어떤 로봇을 도입한다거나 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이 됐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은 밸류체인이 붕괴가 됐죠. 근데 제조 산업 같은 경우는 그 한 업체가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하진 않죠. 아웃소싱을 통해서 한다거나 많은 일들이 부서 간, 회사 간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한 그 밸류체인의 붕괴는 결국은 제조를 할 수 없는,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스마트 제조 또는 IT에 대한 굉장히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새로운 신기술들이 더 가열차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스마트 제조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제조업체들이 어떤 문제점들을 직면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스마트 제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조업체는 이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도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했죠. 그 이면에는 우리가 항상 몇십 년 전부터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경기가 침체했다는 것은 성장이 둔화됐다는 거고, 성장이 둔화됐다는 것은 결국 동일한 파일을 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결국은 원가에 대한 부담이 오게 되고 품질은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제품에 대한 납기는 굉장히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제조업체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새로운 기술을 계속 적용을 해야 되고 그러한 기술을 또 습득한 전문 인력이 또 필요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전문 인력들은 소수의 대기업에 많이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회사들은 인력적인 문제를 굉장히 크게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부터 사실은 예전부터 시작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미국의 그 어떤 저항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은 좀 늦어지긴 했지만 앞으로는 사실은 탄소 발생 자체가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그 에너지 많이 쓰는 거는 더 많은 원가 부담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극복하냐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실제로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더라도 고객이 제품을 안 사주면 그거는 또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고객들의 니즈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고 고객 니즈에 맞게끔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탄이나 또는 이제 드라마에서 굉장히 히트하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거기서 사용되는 제품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순식간에 동이 나죠. 업체들은 팔고 싶어도 사실은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짧은 사이클 동안에 대량 생산, 고객이 특정 분야에 원하는 것들을 대량 생산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체계가 굉장히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일정 부분 커버하는 게 사실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은 없죠. 그렇지만 스마트 제조도 지속적으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변화 요인들을 어떻게끔 보완하는 부분으로 나가게 됩니다. 스마트 제조를 하기 위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 스마트 제조의 기본은 데이터죠.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디지털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변환을 되죠. 근데 거기는 데이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가져올 것이냐, 그리고 가져온 데이터를 어떻게 잘 분석해서 우리가 실제로 의미 있게끔 활용할 수 있느냐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의 고도화 부분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 회사가 존속하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사실은 아까는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 저탄소를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이제 기업 오너의 도덕성, 그 회사의 도덕성, 그리고 친사회적 이런 것들이 반하게 되면 그 회사 가치는 순식간에 떨어지고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또 이제 그러한 기업들의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제조가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 기반으로 한다는 거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연결시키는 거죠. 연결했을 때만 그 의미는 훨씬 더 가치는 배가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제조가 단순히 제조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서비스에도 응용되고 또는 건설에도 응용되면서 이 제조의 여러 가지 혁신적인 것들이 다른 것들의 가치가 더해지면서 또 다른 산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화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인데요. 우리가 제조업을 하면서 만드는 데이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고객 요구사항들을 먼저 정리를 하게 되죠. 그 고객 요구사항들은 스펙화되고 그 스펙대로 그 설계를 하고 설계한 데이터들 우리가 정말 맞는지 베리피케이션을 하죠. 설계대로 우리가 원하는 타겟을 만족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이 설계품은 얘는 만들어도 돼 또는 안 돼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판단을 통해서 제품이 만족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생산은 우리가 실물 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생산에 필요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엠 데이터라고 하죠. 어떤 제품을 누가 어떤 설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되면 이거를 가상으로 미리 돌려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품을 흘리고 각 공정별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모두가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검증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생산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실제로 제품을 생산할 때는 또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죠. 정말로 이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가 원하는 우리가 타겟팅한 그런 퀄리티 품질로 나오는지를 테스트하게 되고 그 테스트 결과물들은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가 됩니다. 이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면서 이것들이 앞단의 설계에 반영이 되고 또는 고객의 수요를, 니즈를 드라이브할 수도 있는 거죠. 먼저 선도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들은 실제로 우리 기업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시스템들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근간이 되는 것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하나 문서화하면서 그 문서를 가지고 작업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업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고객 니즈대로 뭔가를 설계를 하고 설계한 거대로 우리가 이제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그 롱텀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그 부품에 대해서는 미리 구매가 나가죠. 어떤 문서를 통해서 구매를 하고 또 구매한 거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게 맞는지를 다시 한번 품평을 하고 품평을 통해서 이게 맞아 그러면 생산 라인 깔고 라인 깐 대로 제품을 생산하고 또 검토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됩니다.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잘못된 데이터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과정들은 다시 한번 또 반복되죠. 어떻게 보면 최악인데 사실은 실제로 기업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것들은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전문화된 그 사일로된 조직이죠. 각 펑션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데이터는 연결이 돼야 되죠. 우리가 한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이거는 구매해서 쓸 수 있고, 또는 생산을 위한 엔지니어링에도 쓸 수 있고, 실제 생산에도 효율적으로 굉장히 쉽게 볼 수 있고, 다 연결된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이 연결된 것들을 같이 보게 되면 실수는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맞는지 금방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연결해서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이 결국 이제 제품 데이터 관리와 그리고 이에 대한 프로세스 관리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PLM이라고 프로덕트 데이터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실제로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굉장히 기본적인 데이터, 고객의 요구사항부터 실제로 설계와 생산과 그 다음에 생산돼서 출시된 이후에 고객의 반응까지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관리하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많은 부가적인 시스템들하고도 연계가 되죠. ERP나 SCM이나 뭐 ERM이라든지 CRM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 간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끊임없이 데이터는 생성되고 그 생성된 데이터 가지고 활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여전히 시스템 간에 또 사일로 되어 있었고 그 중에 데이터 불일치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실은 해소하고자 플랫폼 개념이 많이 드러나죠. 근데 그 플랫폼도 PLM의 플랫폼이 있고 ERP의 플랫폼이 있고 또는 이제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전체 통합적인 플랫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오토바이를 만드는데 오토바이 형상이 명확하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오토바이다 라는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오토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설계된 것들을 해석하고 해석한 것들을 실제 이제 제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저 플랫폼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를 알고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제대로 생산되고 있는지를 실제로 이제 생산의 버추얼한 데이터들, 설비나 공정뿐만 아니고 실제 그것들이 운전되면서 발생하는 운전 데이터들, 우리가 IoT라는 그런 용어로 실제 센서를 붙이고 그 센서를 통해서 설비가 이상 없이 잘 동작하고 있다, 제품이 제대로 나왔다 라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동작한다라고 하면 우리들한테는 정말 많은 베네핏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제품이 잘 생산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느꼈던 것들은 기존의 우리의 제조의 문제점들은 예측이 가능했던 거였어요. 근데 팬데믹을 통해서 온 것은 예측 불가능한 거였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거죠. 이 팬데믹상에서 가장 운이 좋았던 거는 택배업체죠. 그리고 음식업체,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뭔가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굉장히 화랑이 됐지만 한편으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운이 없게 대비하지 못한 업체들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플랫폼은 그러한 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앞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플랫폼은 자동차에서도 플랫폼 개념이 있었고 사실은 가전에서도 플랫폼 개념이 있었어요.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고 또 좀 더 많은 대량 생산을 쉽게 할 수 있는 유연성인 측면에서 플랫폼이 굉장히 예전부터 연구가 되고 있었죠. 근데 앞으로는 조금 더 큰 범위에서 플랫폼은 활용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플랫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게 되겠죠. 요즘에 이제 워크 프롬 홈이라고 해서 재택근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집에서 접속해서 회사 업무를 할 수 없는 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굉장히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 데미지가 덜했지만 아마 뉴스에서 일본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봤죠. 거기는 여전히 팩스로 업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전히 도장을 찍죠. 사인을 하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대처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시스템들은 여전히 회사 내에서만 접속이 가능하고 회사 내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은 모든 데이터가 어디에서든지 접속이 돼요.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그 데이터가 어느 디바이스에서도 볼 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 업무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게 되겠죠. 다음은 고도화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를 연결하고 그거를 어디서도 다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가 또 다른 고민이 되겠죠. 그 분야에서는 사실은 데이터를 취득하는 부분, 분석하는 부분, 활용하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시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시스템 데이터뿐만 아니고 설비의 운전 데이터들, 그래서 IoT를 활용하죠. 그 IoT에서 쌓인 IoT와 어떤 프로세스와 일반적인 엔지니어링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를 위해서 잘 취득하기 위한 그리고 분석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라는 또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활용이 되려고 하면 유효하게 활용이 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죠. 이 데이터가 쌓이면 어떻게 우리가 기존에 학습된 것들을 가지고 좀 더 나은 가치를 줄 거냐 하는 부분에 인공지능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실감나게 보기 위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XR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죠. ER, VR 또는 MR, 홀로그램까지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그것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전부를 설명드리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그동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저희가 제너러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너러티브 디자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죠. 그 이면에는 당연히 AI라는 기술이 접목이 돼야 되는 거고요. 사용자가 우리가 뭔가 하나의 제품을 설계하고 그 설계된 게 제대로 생산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돼 있죠. 근데 제너러티브 디자인은 우리가 일련의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 설계가 되는 거죠. 거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적용돼야 될 것들이 있지만 현재는 이제 경량화 부분 그리고 그 생산 가능한 그 생산 제약 조건들을 반영한 그 제품들이 설계가 되는 데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업체들과 새로운 기능들에 대한 제너러티브 디자인의 모듈로 탑재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컨셉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은 그동안 많이 해왔죠. 그건 처음부터 어떤 제한을 두고 진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서부터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그 컨셉이죠. 그래서 결과물들은 하나이죠. 그리고 생산 조건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추가적인 작업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너러티브 디자인은 이런 우리가 생산 조건이나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중량이나 이런 것들을 조건을 주게 되면 한 가지의 형상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형상 대안 설계들을 도출해냅니다. AI를 통해서 클라우드의 무한 컴퓨팅을 통해서 빠르게 이러한 다양한 설계 대안들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초기 설계 자체가 불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들을 봄으로써 내가 원하는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 방식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제품들을 빠르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제너러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이미 산업에는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들은 폭스바겐이나 GM이나 또 이제 인더스트리 머시너리 업체인 클라우디스피터스 예를 보내드렸지만 최근에는 현대자동차가 걸어다니는 자동차를 미국 연구소에서 개발할 때도 저희의 그 제너러티브 디자인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실 뭔가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거는 딜리버리 타임도 생각해야 되고 실제로 코스트도 생각해야 되고 품질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그 라이프 사이클이 18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모든 제품들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진행되고 있죠. 근데 이 폭스바겐에서는 이걸 통해서 그 제품 개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였죠. 4분의 1로 줄였고, 그 무게도 30% 이상 줄였고, 그리고 실제 성능도 30% 이상 뛰어난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GM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 브라켓 케이스인데요. 저거를 구성하는 부품은 7개입니다. 근데 제너러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하나의 부품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훨씬 더 가볍게 만들었으면서 훨씬 더 단단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부품이 여러 개라는 거는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여러 개고, 그 부품을 조달하는데도 여러 GM 같은 케이스는 7개의 조달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로 한 거죠. 델리버리 타임이나 코스 측면이나 품질 측면에서 관리하는 포인트도 훨씬 더 7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스 피터스는 쿨러를 만드는 거였었는데요. 저게 168kg짜리가 훨씬 이전의 제품보다 훨씬 더 가벼우면서 단단한 게 62kg로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코스트나 딜리버리나 품질 측면, QCD라는 측면뿐만 아니고 사실은 지속 가능성에서도 굉장히 큰 향상이 되는 거죠. 저거는 에너지를 덜 쓰게 되는 거고 재료를 덜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탄소 발생을 훨씬 줄인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로 제너러티브 디자인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슈퍼카를 만들고 있는 영국의 브릭스 오토모티브 컴퍼니라는 회사인데요. 사실은 슈퍼카는 훨씬 더 가혹한 환경에서 그런 제품들, 여러 부속품들이 동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까다롭고 좀 더 철저하게 검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BAC에서 만든 슈퍼카의 그 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중량이 가볍고 그리고 더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빨리 개발하는, 개발 시간 자체도 굉장히 단축하는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은 의자인데요. 이것도 제너러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만든 의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가 이걸 디자인을 했고, 어떻게 보면 디자인의 그 구석 조건을 준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만들어서 현재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료가 적게 소모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 회사에도 이 의자를 갖다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그 커블이라는 그 허리를 받쳐주는 기능성 의자를 많이 이제 선전을 통해서 보고 있죠. 저도 이제 그걸 사가지고 집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느낌하고 똑같습니다. 허리를 받쳐주는 게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하고, 사실은 보기에는 그것과 굉장히 거리가 멈에도 불구하고 제너러티브 디자인은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서 굉장히 빠르고 쉽게 그 제품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술은 이제 그 XR이라는 기술이죠. 이 XR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AR이나 VR이나 최근에는 홀로그램을 이용한 MR까지.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엔지니어들을 교육하는 데도 쓰이고, 사실은 우리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그 품평하는 데 쓰이죠. 기존에는 2D 도면을 보고 하고, 최근에는 모컵도 만들고, 또는 디지털을 통해서 같이 여러 가지로 섹션도 하고, 거리도 측정하고, 모양도 보면서 했지만, 지금은 가상현실을 통해서 실물을 직접 보면서 그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결국은 가상 데이터를 조작할 수가 있는 거죠. 주변 환경도 다양하게 꾸며보면서 이 제품이 정말로 시장에 반응할 건지, 이런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실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속 가능화는 결국 우리가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설계나 제조나 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에너지 소비를 굉장히 효율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앞서 슈나이더에서는 여러 가지 실제 공장 레벨에서 에너지 효율화를 좀 더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시장에 나가기 전에 이미 설계단부터 또는 제조단에도 그런 디지털을 통해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제너러티브 디자인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연료 소비나 그리고 무게를 줄이고 그리고 재료 자체도 굉장히 줄이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석뿐만 아니고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메인터넌스 할 때도 미리 어떻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지 좀 더 쉽고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연료 소비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융복합 부분입니다. 융복합은 우리가 제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또는 결과물들을 서비스에서나 또는 건설에서 활용함으로써 또 다른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르웨이에 있는 스타반게르 대학 병원을 우리가 이런 제조 컨셉을 이용해서 짓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큽니다. 수천 개의 병상들을 보고 있는데 그 병상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부품 어셈블리가 될 수가 있고 부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들을 저희가 봤을 때는 30개의 다양한 병상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알았고 그 30개의 부품이 엄밀히 말하면 존재하는 거죠.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30개의 부품들이 또 6개의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크게 6개의 어셈블리가 있는 거고 6개의 어셈블리는 각각 필요한 부품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병상들은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모델이 저렇게 나눠져 있는 부품들로 구성됩니다. 그럼 저것들을 조립하면 되는 거죠. 이 조립한 것들이 아까 보시는 건물 안에 하나씩 또 조립이 되는 거죠.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건설에서 뼈대를 만들고 그 뼈대에 하나씩 부품들을 조립하는 컨셉입니다. 그럼으로써 굉장히 딜리버리 건설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코스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제조 공장입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는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로봇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로봇이 존재하고요. 이 제조가 필요한 곳에 움직여서 그들한테 직접 제조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제조와 서비스가 결합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제조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면 바로 제품을 생산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화성이나 화성이나 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거기서 거주할 곳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로봇이 3D 프린팅을 활용해서 제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조와 실제 건축이 결합된 또 다른 형태의 융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오토데스크는 사실은 제조 관점에서 오늘은 설명을 드렸지만 오토데스크는 크게 3가지의 사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조 부분이고 또 하나는 건설 부분, 또 하나는 저희가 영화와 게임 분야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뭉쳐서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융합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AI 엔진들을 머지하고 있고 그 융합된 모습의 솔루션들을 계속 시장에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대표가 되고 그 플랫폼 사업부가 하나 생성되면서 이 3가지의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하나로 모아서 제조업체 또는 건설업체 또는 영화업체에다 제공하는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이러한 플랫폼들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솔루션으로 시장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